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14일에 책인심 강의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제는 명상과 마음 경영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의미. 지은이는 오슬로 대학교 사회인류학 교수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입니다. 노르웨이 과학문학 아카데미 회원, 왕립인류학연구소 명예회원,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의 객원 회원이며 인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웨덴 인류학 및 지리학회 금메달을 수상했고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의 과학소통 우수상, 오슬로 대학교 과학상과 연구상을 수상했다.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언제나 존재했다. 인간은 언제나 존재의 본질과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어떤 AI는 법학과 의학 학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없다.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AI는 육체도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없으며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없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 돼지라 해도 동료들과 함께 앉아 광활한 하늘 아래 꿈에 잠긴 듯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평생 정직하셨어 라고 읊조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말하곤 한다. 이런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인류학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긴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 하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내놓는 답은 각자 다르다. 어떤 이들은 신앙심 혹은 자선 활동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어떤 이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중 어떤 답이 틀렸고 혹은 맞고 혹은 이 답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서 크게 진보해 왔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에 결코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동굴 입구, 소크라테스의 아고라, 붓다 발밑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있다.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메시지나 교만이 재앙을 부른다는 서아프리카 설화의 가르침은 귀중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신념은 변화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1927년 노벨상 수상자 시그리드 운세트의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하게 꾸며진 문화적 허식, 외적 규칙과 규범, 기술과 사회적 형태를 벗겨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고대 철학자, 근대 초기의 극작가들이 제시한 해답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누구도 만족스러운 삶과 소비주의나 쾌락주의를 연결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야망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쳇바퀴에서 끝없이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 중 하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자기 목적적 행동에 있다.
당신에게 인생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의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 낯선 사람들을 위해 선행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 순간을 사는 것? 반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다. 누구에게, 언제, 특히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점을 어디에 두든 눈길은 밖으로도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 작은 것은 큰 것을 비추고 인간은 섬이 아니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다름이다. 삶의 비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롭다. 삶의 의미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합창단을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실타래가 바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54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첫 생명은 20억 년 이후에 나타났지만 최초의 유기체들은 번식과 영양 공급에 관한 필수적인 메시지 외에는 서로 소통할 것이 거의 없었다. 식물과 동물은 천천히 발전했고 진화는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 형태를 낳았다. 수십만 년에 불과한 역사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도 생존, 협력, 소통을 위한 분투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대단히 많은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관계의 존재임을 암시한다. 뉴기니 산악지대의 한 마을에서는 숨이 멎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부채가 청산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사망했다고 간주한다. 장례식은 그 마을에서 가장 의미 깊은 행사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식물은 혼자서 잘 자라지 못한다. 식물은 같은 종이든 다른 종이든 자신을 강화시키는 다른 식물 근처에서 번성한다. 사회학자 쉐리 터클의 책 제목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다. 터클은 스크린 속의 커뮤니티가 빈 껍데기일 수 있다고 했다. 물건은 관계 형성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경쟁 혹은 결속, 개인주의 혹은 생태적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 경쟁은 모든 문화에 존재하며 상호성을 토대로 한다. 반드시 자신의 생물학적 자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 겸손, 자기 확신은 더없이 소중한 삶의 덕목이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의존하지만 어른도 아이들에게 의존한다. 아이들로 인해 어른은 삶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면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 말에서 나는 의외로 철학적 삶의 고독함, 때로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은둔자적 삶이 가진 약점을 느꼈다.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용서와 겸손,
감사의 능력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철학이 가진 보편적 문제점은 플라톤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철학자 대부분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론을 넘어서는 것들,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이라는 가느다란 실, 그 실이 끊어질 때 열리는 깊은 심연, 배신당했을 때 분출되는 비이성적인 분노, 폭풍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끌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만 있는 삶 또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만족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최신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다.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세상에는 자식을 갖기 전에는 그 사람을 온전한 성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곳이 많다. 모든 사회에는 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연대, 즉 일종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감사와 희생, 용서, 취약성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찬양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회적 연대 안에서 이런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개인의 삶이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연결하는 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수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굵은 실이 있고 가는 실이 있는데 이 실들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그들과 얽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분이 관계에 스며들도록 하는지에 좌우된다. 인간은 가장 두꺼운 실, 즉 가장 가까운 타인,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할 때 가장 취약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존재감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반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경멸의 시선을 받는 건 그리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 좋든 나쁘든 타인과 연결하는 실은 중요하다. 그 실이 보이지 않는 순간 인간은 완벽한 혼자가 된다. 삶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고 다른 어떤 생명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삶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순간이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인간을 호모 듀플렉스로 본다. 인간이 원시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전 세계의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느라 무척 바빴다. 유럽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쪽으로 대답이 쏠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손실이라 생각했던 것은 걱정 없이 쉽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었다. 무언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삶의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 감사, 안전, 자유를 받고 또 나눈다. 인류에게 결핍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인류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 결핍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세계는
예전보다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의 정서적 결핍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정서적 결핍은 그 존재가 점점 커질 것이다. 갈증을 모르는 사람은 물의 가치를 모른다. 결핍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한 모리셔스에 여행을 온 북유럽의 관광객들의 바람은 한 가지다. 춥고 우울한 날씨와 반대되는 따뜻한 햇빛과 기온이다. 나는 지금 열대성 폭우가 내리는 모리셔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모리셔스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부족한 자원은 햇빛이 아니라 비였다. 북유럽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자 모리셔스로 여행을 가는 것과 모리셔스 사람들이 뜨거운 해를 피하고자 비를 바라는 것. 어떤 것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피하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야외에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먹는 행위에서 오는 자극을 빼앗겼던 신체가 혹독한 야외에서 그 자극에 특히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눈속을 헤치고 마침내 마른 바위에 앉은 뒤에 비로소 배낭 속의 오렌지와 초콜릿을 음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육신을 가혹한 조건에 두면서 단련하는 것은 마침내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도록 결핍을 쌓는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의도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몸을 지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 동료가 몇 년 전 담배를 끊었다. 그가 밝히는 금연의 명분은 일반적인 이유와는 달랐다.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이유는 니코틴이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특정한 수단, 즉 담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동료는 담배를 끊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이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일상을 무난하게 보내지 못하고 이를 위해 술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면 알코올 중독이다. 생태사상가 그레고리 베이테스는 우리 문화에서 개인의 의지력과 선택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전체에 의해 개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준다. 음주 문제는 나 자신, 술병, 공간, 주변 사람들 등 내 삶의 관계와 밀접하다.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회와 문화의 주변 시스템이 알코올 중독인 것이다. 베이트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술을 끊으려면 우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 나 자신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중독에 대한 통찰을 짧게나마 이해했다면 당신은 삶에서 결핍이 갖는 가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핍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때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내 아들이 몇 년 전 태국의 한 명상센터에 들어가 열흘 동안 머물렀다. 침묵 명상이라고도 알려진 윗바사나로 유명한 곳이었고 열흘 동안 무건 수행이 진행됐다. 게스트들은 핸드폰을 센터에 제출해야 했고 음식은 거의 먹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요기를 하고 점심은 정오 전에 쌀과 렌틸콩을 조금 먹으며 견뎌야 했다. 그게 전부였다. 무사히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와 통화를 했을 때 아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명상법의 목표는 시선은 내면을, 주의는 외면을 향하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도외시했던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의 숨소리,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묵언과 단식은 초점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깨끗하고 새로워진 감각기관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어린아이조차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으면 뚱뚱하고 게을러지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비참해진다.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보통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가 없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말하듯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소비가 아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면 시장은 온갖 것들의 가격을 알지만 무형의 가치는 알지 못한다. 우리 삶이 점점 시장의 힘에 노출되는 것은 지구와 사람들의 웰빙, 상식적인 예절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소식이다. 시장 논리가 인간의 활동을 너무 많이 끌어들였다. 모든 것들이 매사 비교당하고 평준화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점점 소비 쪽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종교가 차지했던 틈새를 소비주의가 채우고 있다. 광적인 소비는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종교의 장점 중 하나는 믿음이 오래, 웬만하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의미는 깨지기 쉽고 일시적이다. 풍요로운 사회의 역학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마자 더 많은 소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산 위의 시시포스와 같다. 7개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들이 당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노자의 격언을 통해 우리는 소유에 의존하는 삶은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해 굶어 죽었다는 탐욕스러운 미다스 왕의 신화를 통해서도 같은 교훈을 배운 바 있다. 캐나다의 서스케처원에서 일본의 도쿄까지 모든 문화에서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물건의 획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진정한 철학자는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부자가 되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음악, 끝없는 우주의 확장, 종교의 깊이, 나와 너, 그리고 생태계의 신비로움 등이 선사하는 거대한 의미를 뒤로하고 우리는 소비의 러닝머신에서 미친 듯이 달린다. 내 경우에는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지는 인류학 현장 조사에 내가 운반할 수 있는 이상의 물건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언제나 책이나 여분의 옷 등 불필요한 물건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집에 있는 물건이 그리웠던 적은 없다. 그리운 건 사람뿐이었다. 현장에서 내가 가장 원했던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리워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만족감에 대한 것이었다. 재산은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19세기 무정부주의 철학자 프루동의 말이 옳았다. 여기에 재산은 너무 많든 너무 적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말도 덧붙일 수 있다. 심하게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편안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영적 공허함을 물건과 소비로 채운다.
시장은 스마트폰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윤활유를 채웠다. 돈을 쓰는 것이, 미디어 소비나 잡담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지금보다 쉬웠던 때는 없었다. 결핍의 결핍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그것의 결핍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만족감이 들겠지만 너무 많을 때는 그렇지 않다. 물건이란 것을 왜 소유해야 할까? 어차피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은 쉽게 볼 수 없는 것, 박물관이나 해외여행 도중에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원주민 지도자들은 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유한 계급론에서 소비의 쳇바퀴에 대해 기백 넘치는 풍자를 한 바 있다. 참고로 이 책은 지금처럼 소비의 악순환이 일상화되기 100년 전에 쓰였다. 미국 중서부 시골에서 근면하고 검소하게 자란 베블러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시한 채 자신의 성공을 공작새처럼 과시하는 신흥 소비주의 문화를 안타깝게 여겼다. 물질적으로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빼고는 가진 게 없는 이 사회에서 삶의 힘을 부여하는 것은 전기차보다 더 심오하고 OTT 서비스보다 더 본질적이고 쇼핑보다 더 도전적인 그 무엇이다. 나는 이것을 꿈 혹은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삶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 지향적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 목적적인 활동일 때가 많다. 가족과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강렬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여름날 오후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활동으로 사람들과 혹은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활동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추진력을 키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위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아테네인들이 보통 위기를 언급한 상황은 의학적인 맥락에서였다. 크리시스, 즉 위기는 높은 열을 뜻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가능한 일이 두 가지뿐이었다. 죽거나 회복하는 것. 회복했다면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다. 생존자는 무엇을 배웠을까? 철학자 아르네 요한 베틀레센이 표현했듯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함으로써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베틀레센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한다고 믿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큰 위기가 있어야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나는 나만의 아늑한 작은 어항에서 헤엄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심각한 암 진단을 받았다. 암으로 인해 나는 2년 넘게 죽음의 대기실에 내던져졌다. 위기는 일종의 여곽이다. 위기를 통해 보풀은 불어 날려보내고 극히 중요한 것은 남기게 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소원이 있다. 자유인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죄수는 하나의 소원에 만족한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희망이 없으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 지난 세기 초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국민에게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만 이후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인간은 수천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 하나의 삶만 살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은 나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었던 다른 삶에 대해서도 배움과 깨달음을 준다. 이로써 내 안의 실이 무한대로 확장하여 이제껏 공유해보지 못했던 기억과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장소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힘이다.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 한 명이 몇 년 전 사고로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무고한 장난에서 시작되었으나 사고로 이어졌고 이내 참사가 되었다. 3단계로 일이 벌어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들과 축구 대회에 갔던 친구는 휴식 시간에 동료와 레슬링을 했다. 친구는 이란 출신으로 젊은 시절 전도 유망한 레슬링 선수였던 만큼 몸이 건장하고 온통 근육질이다. 그런데 레슬링 도중 잘못 넘어지면서 그의 고개가 꺾였고 고개가 땅에 닿으면서 90kg의 몸에 눌리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몇 달간의 재활 끝에 그는 아내와 2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여생을 밤낮으로 전문 보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일 기적적이었던 건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거의 매일 그를 생각하며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생각한다. 그가 지금 꾸는 꿈은 사고 전과는 다를 거라 생각한다. 워셔스키 자매의 매트릭스 4부작은 공상과학 세계에 의미 있는 업적이라 할 만하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평생 꿈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 세계에서는 지구를 지배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식물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1편에서 모피어스는 네오를 현실로 안내하며 현실의 사막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하며 연기가 자욱하고 폐허가 된 행성을 보여준다. 모피어스의 간결한 문장은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지 그는 이 대사를 자신의 책 제목으로 쓴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매혹적인 풍요와 눈부신 기술적 성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권력에 눈이 멀고 9.11 테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책이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모피어스의 대사와 지적의 책 제목은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한 말이었다. 수십 년 전부터 보드리야르는 가상현실 이론을 주창해왔다.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복제된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시뮬레이션을 언급했고 걸프전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학계 밖에서 유명해졌다. 보드리야르는 걸프전을 CNN이 미군과 손잡고 연출한 수익성 높은 텔레비전 쇼로 여겼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전쟁의 학살과 고통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인포테인먼트로 상연되었다는 사실이니 오해 마시길 바란다. 꿈은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다른 삶,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작가 미하엘 엔데는 끝없는 이야기에서 백일몽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다. 과체중에 인기가 없고 불행한 소년 바스티아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다가 헌책방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끝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 이끌렸지만 돈이 없던 바스티아는 결국 책을 몰래 가져와 학교 다락방에서 읽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평행세계 판타스티카에서 펼쳐진다. 책을 읽다가 휩쓸리듯
판타스티카로 건너간 바스티아는 그곳의 이야기가 활기를 잃으면 판타스티카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하일 앤데는 인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꿈과 희망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끝없는 이야기는 유럽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인 책인데 철학자들의 진지한 관심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세련되고 정교하다. 나와 너, 상상의 영역과 물리적 현실을 연결하는 수많은 실은 손상되기 쉽고 깨지기 쉬우며 상상력을 잃는 순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 나는 가끔 반신불수가 된 친구가 아내와 함께 달리고 걷고 아들과 축구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한다. 꿈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꿈의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해준다. 많은 꿈이 실현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숨가쁜 우리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느림일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가거나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만 느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느림에 대해 배워야 한다.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캘리포니아의 브리슬콘 파인이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이 나무는 나이테가 거의 5,000개에 가깝다. 나무의 삶은 느리다. 참나무는 자라는데 200년, 사는데 200년, 죽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사람은 시간을 들여야만 자신을 알 수 있고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느림과 눈에 띄지 않는 연결은 그 어떤 자연도 가장 작은 생명체만큼 위대하지 않다는 말처럼 곳곳에서 발견된다. 세계적인 곤충학자 안네 스베르드 루프 튀게소는 아주 미세한 크기의 벌레와 미생물에 관한 최근 저서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확장했다. 그녀는 바닷물 한 줌에 수십만 마리가 들어있을 정도로 미세한 청록색 박테리아 프로클로로코커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기는 너무나도 작지만 전 세계 총 광합성의 5%를 담당한다. 바다를 오염시키면 프로클로로코커스는 사라지고 그들보다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는 모든 종이 영향을 받는다. 그녀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개체부터 인간의 삶과 연관이 있는 개체까지 생명의 여정을 들려주며 세상의 그물망이 단단히 묶여있기 위하여 별것 아닌 작은 벌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한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코끼리도 없다. 플랑크톤이 없으면 고래도 없다. 세상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느리고 반복적인 요소인데 현대사회는 불안하고 독창적이며 변화무쌍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일에 아드레날린을 내뿜는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존중과 겸허한 마음으로 주변 환경에 다가가야 한다는 중요한 지혜를 잃고 말았다. 느림은 필요 불가결하다. 신용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는 도시의 사람들은 느리게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한다. 느긋한 산책은 느림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다. 탐험가 엘링 카게는 걷기의 의미에 관한 책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모든 것을 간과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카게는 걷기와 침묵이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찰한다. 남극까지 혼자 갔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어폰과 잡담 없이
고요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자신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해 나와 연결된 시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산책을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사상가는 니체만이 아니다. 다윈도 집 주변에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는 길이 있었고 그는 매일 여유로운 속도로 그 길을 여러 번 반복해 걸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찰스 디킨스 역시 런던의 한적한 밤거리를 걸으며 소설의 다음 화를 구상했다. 스티브 잡스 또한 걷기가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의욕을 높인다는 확신으로 미국 애플 캠퍼스에 직원들을 위한 산책로와 러닝 트랙을 만들었다. 느린 산책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며 과열된 세상에서 결핍된 시간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느림은 세상이 정신없이 숨가쁘게 돌아갈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람은 느리게 사는 능력을 잃을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기억은 우리의 시를 뒤로 향하게 하고 상상력은 앞으로 향하게 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과거로 향한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온통 새로움에 중독되어 과거를 잊고 지금의 여기만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 달려있다. 미래와 과거가 연결된 경첩이 부서지면 남는 것은 미친 듯이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뿐이다. 시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은 삶 그 자체다. 그것은 세계가 세계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곧 시간이다.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늘어나는 동시에 줄어든다. 인류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마거릿 미드의 딸인 메리 캐서린 베이트슨은 인류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였다. 메리 캐서린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반면 사람들의 생각은 더 짧아지는 중이라고 말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의 강박에 사로잡힐까? 매사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한다는 인간의 약점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디지털 삶에 익숙한 중산층은 결국 카프카스에 사는 신화 속 인물들처럼 변신할 위험이 있다. 그들은 순간을 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매일 아침 침대를 팔았다가 밤에는 다시 침대를 사러 뛰어나갈 정도였다. 길고 느린 시간의 개념을 체화하려면 운동선수가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몰아붙이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느림이 없으면 삶은 숨이 막히고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머리와 꼬리도 구분할 수 없이 급히 꿰매진 조각이 되고 만다. 나무는 뿌리에서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나무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생존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며 위쪽만큼이나 아래쪽으로도 자란다. 매일의 삶에서는 작지만 놀라운 일이 항상 일어난다. 다행인 것은 그 중에는 즐거운 놀라움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공룡의 대멸종이 지구의 모든 곳에서 극적인 결과를 낳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놀랐다. 6,6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의 천체가 떨어져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했다. 충돌체는 지름이 10km였고 폭 150km의 분화구를 만들었다. 연기구름이 대기를 가득 채워 온도를 낮추며 식물과 곤충을 포함한 생명체의 75%가 살 수 없게 되었다. 놀라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건이
지구의 모든 곳에서 재앙이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사는 생물은 육지 생물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종이 멸종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생명체의 75%가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나머지 25%는 건재했던 것이다. 최근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모든 포유류의 평생 심장 박동수가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3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온혈동물의 평균 총 심박수는 약 10억 번이다. 햄스터와 회색고래의 평생 총 심박수가 거의 같다. 호모사피엔스는 예외다. 운이 좋으면 30억 회를 넘길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경험한 놀라움은 영양 섭취에 관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체중이 쥐의 10,000배인 코끼리는 쥐보다 10,000배 많은 먹이가 필요할 것 같지만 1,000배 정도 많이 먹을 뿐이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런 측면에서 충격적인 규칙성이 존재한다. 크기가 2배가 될 때마다 에너지 요구량은 100%가 아닌 75% 증가한다. 고양이는 쥐보다 체중이 100배는 더 나가지만 필요한 음식은 쥐의 32배 뿐이다. 반대로 식당에서 어린이용 1인분은 성인 1인분의 절반 정도인데 부모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아이들도 1인분을 너끈히 먹어치우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호모사피엔스는 다르다. 세상은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득하다. 놀라움과 호기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완전하게 통제되고 엄격하게 계획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놀랄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새롭고 예기치 못한 것을 경험하는 놀라움을 버리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기 멋대로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호기심이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떤 것도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밤하늘의 무한한 별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눌려 스스로 작은 먼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지도 않는다. 그들은 농담에도 웃지 않으며 실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처럼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을 하지 못한다. 새로운 문을 열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느닷없이 찾아오며 우리는 이때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지혜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조숙한 20살 젊은이보다 사려 깊은 칠순 노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보람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법이다. 균형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상은 동아시아의 음과 양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균형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힘든 훈련과 휴식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워커홀릭은 하루 시간의 일부를 자기 목적적 활동으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지한 요리사는 짠맛, 신맛, 단맛, 감칠맛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 좀 더 넓게 보면 인류의 모든 프로젝트는 안전과 자유, 개인의 독립성과 집단의 소속감, 과거에 뿌리를 두는 것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들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다. 북대서양 지방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 심한 제약과 엄격한 규칙의 대상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자율성의 영역을 확장한다. 인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 반대의 철학이 지배적이다. 어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성장하며 점차 규칙과 책임이 부과된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180도 다른 방법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동일하다.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줄타기 고개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 초마다 손에 쥔 장대를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균형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인간이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은 맞지만 관계로 인해 둘 중 한쪽의 내면이 도륙될 위험도 있다. 양측이 고루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불교의 이상향은 개인이 높은 영적 수준으로 진화해서 헛된 야망과 단편적 사고를 가진 자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부터 19세기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많은 사상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에 이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다르게 주장한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존재와 욕망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행복과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히 삶을 즐기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깊고 더 풍요롭고 궁극적으로 더 진지한 개념이다. 의미 있는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일 필요는 없다. 균형의 기술은 복잡한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 물을 다 마셔버리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균형의 기술을 통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페이스대로 헤엄칠 수 있다.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데이터는 0과 1로만 구성되고 그 안에 의미가 없다. 데이터는 통계나 언어로 옮겨질 때 정보가 되고 정보는 더 큰 맥락에 놓일 때 비로소 지식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은 지금과 여기를 크고 길게 보는 시야로 전체를 조감할 때뿐이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느린 시간과 필터가 필요하다. 느림과 지속적 관심의 미덕을 유지하는 균형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핵심 과제다. 중국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자아와 우주의 적절한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 흙이 씨앗을 필요로 하고 사자가 영양을 필요로 하듯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상보성, 즉 차이를 만드는 차이는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끌림과 안정을 가져온다.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사자가 영양을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빨과 발톱이 만든 붉은 자연이라며 자연을 흉폭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초원에 초식동물이 넘쳐나면 식량이 부족해지므로 포식자에 의해 적절히 숫자가 조절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우주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탐구가 없는 삶은 시간 낭비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삶을 끝낼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친구의 딸은 10대 후반에 암에 걸렸고 몇 차례의 치료 끝에 21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삶에 항의하지 않았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후 세상의 작별을 고했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겹겹이 시체가 묻힌 묘지 아래 풀이 우거진 언덕에 앉아 공상에 잠길 수도 있어야 한다. 세상은 다채롭고 가능성이 풍부한 멋진 곳이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세월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지금까지 인생의 의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는 반려동물의 이름과 같습니다.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사람들이 삶의 의미로 추구하는 것들은 대략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잘 산 인생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타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많을수록 보람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인 경우가 많죠. 남자들도 자기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존과 번영이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게 말하면 헌신적인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동물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타인을 돕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정신입니다. 탁월하고 지혜로운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몸이 망가져서 인생이 끝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마약 중독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삶의 공허함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봉사와 탁월한 정신에 대한 추구는 삶의 의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보람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꼬리를 물고 도는 뱀처럼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탁월한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탁월한 정신을 추구하면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우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돕고자 하면 나 자신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현인과 위인들을 보면 쾌락을 추구해서 혹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서 혹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며 살아서 현인과 위인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탁월한 정신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어떻게 역사의 위인처럼 살아가나, 내가 어떻게 감히 현자가 될 수 있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내 안에 좋은 씨앗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북돋우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는 마치 요술 씨앗과 같아서 키우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지만 밟아버리려고 작정하면 흔적도 없이 밟을 수 있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키우거나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현명하고 바람직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